그녀의 말은 나를 깜짝 놀라게 했고 나는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말을 들어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이미 너무 늦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에 정말 놀라운 말을 계속했다. 온화한 마음을 숨긴 그 말이 전환점이 되었고 그 후로 우리 둘의 삶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이름은 제이크입니다. 대학 졸업 23살입니다. 제대로 된 취업에 실패하고 결국 리조트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나 봐요. 아르바이트라 부를 만한 내가 리조트 호텔을 선택한 이유는 대학 3학년 때의 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욕에 살면서 항상 나를 아끼던 사랑하는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어프스테이트 뉴요크 휴양지 근처의 할머니 우리는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정기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집을 떠나신 후에도 제가 졸업할 때까지 한동안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알기 때문에 어머니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대학에서 그녀의 집을 팔 것인가, 임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는데 그 이유는 취업에 실패한 후 부모님과 친구들로부터 마치 내가 별로 원하지 않은 파손된 물건인 것처럼 약간의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뉴욕에 머물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도시에 있든 할머니가 계시던 휴양지 근처에 있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거의 할머니 댁으로 이사했다. 할머니 댁에서 멀지 않은 도시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망칠 수 있는 거리에 큰 리조트 호텔이 있어서 리조트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느 일은 아침 그곳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님에게 개방되기 전에 수영장 옆을 걷고 있는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수영장은 아직 열지 않았는데 내가 말하자 그 여자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나를 돌아보는 파트타임 중 하나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눈 밑에 뚜렷한 주름이 있는 눈에 띄게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길고 창백한 얼굴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치마에서 다리가 뻗어나와 놀라움을 보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이번 봄에 이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고 그녀의 오른손이 나를 향해 뻗었습니다. 제 이름은 앨리서 스미스입니다. 저는 여기 주인의 외동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는 직원이므로 여기에 있는 것이 허용됩니다. 전에 그녀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고 아름다운 25세의 솔라리스에 대한 이야기는 꽤 유명했지만 그녀는 호텔에서 일했습니다. 제 주된 일은 수영장과 오락시설을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길을 건너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 이후로 한동안 수영장 가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얼리서와 나는 더 자주 채팅을 시작했습니다. 얼리서는 지역 대학에 다닐 때와 유일한 것 같았습니다. 뉴욕 방문 계속 여행 나는 그녀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뉴욕에서 이사했다고 무심코 언급했습니다. 얼리서는 우리가 만난 지 약 한 달 후에 매우 친절하고 태평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미스 스미스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호텔 CEO를 안다고 말을 바로잡았습니다. 이름도 스미스야 맞죠? 좀 헷갈리지 않나요? 그냥 얼리서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우리는 동갑이고 친구이므로 격식을 차릴 필요는 없군요. 알았어요. 격식을 빼는 게 좀 대담한 느낌이 들었지만 우리가 만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얼리서 이후로 그녀를 얼리서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저는 그녀가 수영장 옆에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고 항상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제가 일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지만 7월 초 어느 날 얼리서가 수영장에 왔지만 평소에는 쾌활했습니다. 표정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막 쉬려고 해서 엘리사를 휴게실로 안내하고 차가운 음료수를 권했지만 소파에 앉은 엘리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얼굴을 찡그린 채 마침내 침묵을 깨뜨렸다. 당신은 내가 우리 가족을 설득하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얼리서가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딜레마에 직면해 있고 가족을 위해 조언을 좀 더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얼리서의 할머니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병과 싸우고 있었고 최근 의사들은 그녀에게 더 이상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얼리서의 미래 남편을 만나는 것이었지만
얼리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누구와도 데이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를 위해 중매 데이트를 주선했지만 얼리서에 따르면 그녀는 그들이 그녀에게 설정한 남자를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가 어렸을 때 나를 괴롭히던 남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도 왕따를 당한 사람은 절대 있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부모님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당연합니다. 시도했지만 나중에 제안한 것은 어린 시절의 일이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녀가 데이트를 하고 나서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앨리서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고 즉시 그 생각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얼리서의 부모는 앨리서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면 물론 우리는 중매 날짜를 정하지 않을 것이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으니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는 할머니가 행복하신 모습을 보고 싶고 우리는 당신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부모님이 미혼 딸을 걱정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물론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했어요. 그녀의 부모님이 옳은 행동인 것 같다고 잠시 고민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의 남자친구인 척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부모님 남자친구가 있으면 데이트를 안 하겠다고 처음에는 알리사가 멍하니 쳐다보더니 몇 초 뒤에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니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와, 잠깐만. 알리사의 당황한 반응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얼리서는 바보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밑에는 수영복을 입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슬라이드를 타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앨리서는 곧장 수영장으로 향하고 재빠르게 워터슬라이드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열정적인 표정은 압도적이었지만 더욱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은 바로 얼리서였습니다. 그녀의 아찔한 비키니 입은 모습을 본 후 큰 물보라와 함께 얼리서는 워터슬라이드에서 아래 수영장으로 내려왔지만 약간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녀의 비키니는 약간 제자리에서 벗어났고 완전히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나는 눈을 가리었습니다. 이것을 본 내 손 얼리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후프를 언급하고 수영장 옆으로 다가가면서 빠르게 비키니를 조정하고 어떤 생각이 그녀를 강타하는 것 같았고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눈웃음을 지으며 이전 광경을 회상하는 정점에 도달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무심코 응이라고 대답했지만 결국 정신을 차렸어요. 사실 다 본 건 아니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본 게 없었어요. 맹세코 재미있었던 건 하나도 못 봤어요. 도망친 상태 알리사가 저를 가리키며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어요. 봤으니 이제 내가 내 남자친구 역할을 하게 된 거야. 당연히 남자친구 역할을 거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핑계를 생각해 보았지만 얼리서의 결정은 최종이었고 5일 후 나는 얼리서의 부모님에게 그녀의 남자친구라고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앨리사 아빠가 내가 아르바이트하는 회사 대표님이셨다. 그냥 아르바이트만 하던 중 대표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어떤 사람일지 긴장됐는데 상상과는 달리 앨리사 아빠는 그런 사람이었다. 100배 더 밝고 유쾌한 알리사 엄마는 요리도 잘하고 태도도 온화했다. 둘 다 알리사가 나 같은 아르바이트생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이 친절한 사람들은 내가 가짜 남자친구인 줄 모르고 나를 따뜻하게 받아줬다고 한다. 중매 1회에는 그 사람이 우리 회사 남자와 사귀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 사람은 꽤 적어요. 그럼 그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그 사람 아버지가 악수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 어머니는 집밥을 차려주셨고 제가 배불렀는데도 그 사람은 계속 챙겨주셨어요. 먹어라, 먹어라. 어차피 더 먹으라고 격려해주는 정말 멋진 사람들이었고 최근 몸이 아프다고 하던 알리사 할머니도 만났는데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예상보다 생기 넘치는 미소를 보여주어 알리사 할머니의 마음이 든든해졌다. 부드럽게 내 손을 잡고 애무했어요. 당신은 알리사의 약혼자죠. 글쎄요. 제가 단지 그녀의 남자친구인 척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확히 약혼자는 아닙니다. 꽤 당황했지만 알리사가 나를 구하러 왔어요. 할머니, 그는 약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내 남자친구입니다. 알리사의 할머니는 낄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만나서 반가웠어. 와줘서 고마워. 이름은 제이크야. 내 이름을 듣자마자 할머니가 놀라보더니 아, 너 이 근처 사람이냐 했어. 예전에는 뉴욕에 살았는데 지금은 할머니 댁에 살아요.
나르 리조트 호텔인가 내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들어주었지. 정원에 큰 벚나무가 있는 집이겠지. 나는 그녀의 말에 가방을 빼앗겼어. 작은 마을이라 정원에 벚나무가 있었던 게 사실이겠지. 그녀는 내 할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그녀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내가 말하기 전에 얼리서와 그녀의 부모님이 나를 불러왔습니다. 나는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는 그 주제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얼리서 가족과 내가 막 떠나려고 할 때 얼리서 할머니가 내 허공에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진짜 남자친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짜 남자친구 계획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그게 지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거나 얼리서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얼리서가 나와 그녀의 부모님을 위해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나요? 네. 어리석게도 동의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나에게 따뜻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알리사는 정말 다정한 여자예요. 계속 친구로 있어주세요. 그리고 저도 만나서 기뻐요. 감사합니다. 알리사가 가짜를 설정한 걸 할머니가 알아차린 것 같아 미안해요. 남자친구는 친절하게 계획을 세웠고 그 후 우리 둘 중 하나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앨리서에게 자신이 알아낸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라고 해서 며칠 후 중매 모임을 성공적으로 피했지만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꺼짐 알리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집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이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알리사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당황해서 눈물 나려고 진정해 지금 어디야 택시 타고 데려다주고 같이 병원에 갈게 이런 상태로 혼자 병원에 보낼 수 없어서 붙잡았어 택시를 타고 엘리사를 태운 후 서둘러 할머니가 실려간 병원으로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참 왔던 것 같던 엘리사는 무너지기 시작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이별이 되기 전에 너무 활기찼습니다.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리사의 손은 무릎 위에 꽉 쥐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리스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내 괜찮을 것입니다. 병원까지 운전해서 엘리사에게 계속 위로의 말을 건넸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하루 종일 할머니를 바로 볼 수가 없었다. 할머니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그동안 우리의 하루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가까이 머물렀다. 최대한 얼리서에게 헤이 제익 항상 옆에 있어줘서 미안. 피곤하겠지. 이제 나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얼리서의 얼굴은 용감해지려는 그녀의 시도를 배반했고 처음부터 그녀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실려가셨을 때 엘리사가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기뻤다. 엘리사의 옆에 있으면 걱정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엘리사가 옆에 있어주고 싶었어. 괜찮아. 할머니도 걱정되고 너도 걱정되고 싶어. 그 말과 함께 엘리사 곁을 지켰고 이번 3일 만에 할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어 방문 후 바로 면회를 허락받았습니다. 할머니는 허약해 보였지만 날이 갈수록 회복되기 시작했고 2주가 지나자 그녀는 밝은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의사는 최악의 상황은 끝났으며 우리가 방문하는 어느 날 그녀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얼리서와 나를 바라보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둘이 잘 지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엘리사와 나 둘 다 엘리사 할머니가 입원한 이후로 얼굴이 붉어졌어. 엘리사가 엘리사를 응원하고 보호해주고 싶어서 옆에 있어주고 싶어서 엘리사 할머니의 상태가 안정됐다는 말을 듣고 고백했어. 얼리서에 대한 내 감정 알고 보니 얼리서도 나에 대해 같은 생각을 했고 우리는 며칠 전에 데이트를 시작했는데 할머니에게는 비밀을 지킬 수 없는 것 같아요. 하하 두 분은 그냥 남자친구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한 쌍을 만들고 싶습니다. 당신이 곧 내 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당신이 손자인 테리라면 내가 AB로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알리사가 기뻐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할머니의 테리라는 이름이 몇 번 기억났어요. 그 친구들은 그녀의 장례식에서 그녀를 테리라고 불렀습니다.
앨리서는 누구인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제이게 할머니 잠깐만요. 제이게 할머니를 아시나요? 얼리서의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할머니 더에러와 얼리서의 할머니는 둘 다 어린 시절 친구였습니다. 네브래스카의 같은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나중에 노년기에도 그곳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만나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얼리서의 할머니는 할머니로부터 사랑스러운 손자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파리 한 마리도 안 줬는데 내 생일에 꽃을 보내주다니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귀엽지 않나요? 사랑하는 할머니의 부드러운 미소가 생각났어요. 불행하게도 할머니의 장례식 때 알리사의 할머니가 몸이 좋지 않으셔서 저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농담을 하곤 했어요. 언젠가 우리 손주들이 결혼하면 좋겠다고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테리도 덕분에 낄낄 웃었어요. 우리는 눈빛을 주고받으며 웃었어요. 우리 둘 다 할머니들이 소꿉친구인 줄은 몰랐지만 우리 둘 다 우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그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얼리서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픈 시간이었지만 마지막 순간 그녀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축복으로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나는 얼리서의 아버지 리조트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시작하여 미래의 사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매일 벨소리를 울리며 나 자신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리미트 얼리서는 항상 당신이 파트타임이었을 때 그냥 지나치곤 했던 밝은 미소로 나에게 인사합니다. 이제 당신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녀가 내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기쁩니다. 요즘 그녀가 더 빛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일에 몰두하는 또 다른 이유다. 내가 진정으로 내 자신이 되었다고 느낄 때 그 옆에 설 수 있는 남자가 되고 싶다. 그럴 때 프러포즈하고 결혼할 생각이다. 날이 다가오고 얼리서와 저는 우리 할머니들의 무덤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진심 어린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찾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컨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댓글을 기대하고 있으며 다음 음유지 영상에서 만나요. 남자랑 온천 여행은 처음이에요. 조금 불안하지만 즐겁게 해주세요. 사장님들 나한테 일을 다 버리고 맨날 투덜대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나한테 웃어준다. 상사가 나한테 웃어주는데 낯선 사람 같아 처음 만난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 핫한 여행은 익숙하지 않다. 여자랑 봄인데 얼굴 빨개졌다고. 네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내가 왜 상사랑 온천 여행을 온 거지? 오늘까지 내 이름도 몰랐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 마익입니다. 저는 24살이고 주요 식품 체인점의 주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수년 동안 스시 바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리 학교를 졸업하기 몇 년 전에 아버지는 과로로 쓰러지셨고 오랫동안 휴식을 취하셔야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그는 수년 동안 운영했던 스시 바를 닫았습니다. 나는 요리 학교를 졸업하면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대학에서 요리사 자격증을 땄고 귀하의 레스토랑에서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간청했지만 아버지는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장 경험이 없으면 내 사업을 믿을 수 없습니다. 먼저 다른 곳에 취업하고 전문적으로 행동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가족 사업에서 일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했지만 아버지처럼 요리사가 되겠다는 목표로 조리학부 조리사 자격증을 땄는데 아버지가 그 일을 맡게 하지 않으시자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요리 학교 친구가 정말 가고 싶었는데 우리가 항상 가는 레스토랑이 어디인지 알고 있고 고용하고 있고 급여와 교육 프로그램도 훌륭하고 위치도 다양하며 집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친구가 저에게 채용 목록을 소개해 줬어요.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메이저 푸드 체인점은 실제로 다른 일자리보다 급여가 훨씬 좋고 심지어 해외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혜택에 감동받았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입사했습니다. 신입으로 입사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지만 직장에서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직속 상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상사 오르야는 회사 CEO의 소중한 외동딸입니다. 그녀는 일에 매우 엄격하며 항상 나에게 일을 강요하고 이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을 끊임없이 따져보는 것은 고객이 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진에 대해 불평할 그림과 전혀 다릅니다. 이 짠 파스타는 무엇입니까? 양념을 망쳤습니까? 이것은 독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내가 준비한 요리를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 요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단골 손님하고만 수다를 떨다 손님 응대가 바빠서 요리는 너에게 맡길게. 그녀는 주방 일은 나에게 맡길 거야. 혼자 있고 많은 손님을 위해 요리를 준비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 상사가 올 거야. 갑자기 작은 실수까지 확인하려고. 나뿐만 아니라 그녀는 회사에 온 지 몇 달밖에 안 된 신입사원들에게도 똑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15명 정도의 셰프가 그렇지 않았다면 사임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런 거만한 매니저라면 인력 부족으로 고생할 일도 없을 텐데 불합리하고 늘 불평만 늘어놓는 상사가 너무 싫었다. 게다가 상사 때문에 점점 더 심해지는 인력 부족을 참을 수가 없었다. 손님 20명을 위한 요리를 다 해야 한다. 나 혼자서는 업무 위임이 심각하게 엉망이 됐다. 고맙게도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서 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일 때 부모님에게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으라고 했고 부모님은 듣는 동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엄마는 그게 힘들다고 하시겠지만 내 불평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보였다. 아마도 내가 계속 넋을 놓고 있다고 불평하는 것에 지쳤는지 부모님의 표정을 알아차렸다. 얼굴을 보고 내 행동을 되돌아보며 불평을 참기 시작했고 몇 달이 지나서 생일이 왔다. 항상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가끔은 좀 쉬어야지. 엄마가 간첩 바우처를 건넨다고 해서 1인 전용 오두막은 가족 단위로 가는 거 아닌가 놀랐는데 엄마가 머뭇거리는 표정으로 너희 아빠가 쓰러진 이후로 밥을 많이 안 드시니까 온천에 가는 건 위험하다고 했어. 몇 년 전 아버지가 과로로 쓰러지셔서 기절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많이 먹지 않아서 살이 많이 빠졌고 혈압과 맥박도 안정되지 않았고 부정맥으로 인해 주치의의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 실수 아닌가요? 확인해주세요. 제대로 알았어. 여자의 단호한 목소리는 내 상사의 목소리와 같았어. 직장에서 들리는 목소리. 아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상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녀가 나에게 공격적으로 다가왔다. 여기서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거기에 있어. 그 사람들 이름으로는 이해하기 없어요. 왜 여기 계시나요? 제 상사가 꽤 화난 듯 저에게 화를 내셨고 진정하세요. 저는 접수원에게 바우처를 건네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접수원인 이 아주머니와 같은 방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안도한 표정으로 방 열쇠 건네줬는데 잠깐만, 나 혼자 왔어. 방 따로 부탁해. 급하게 전했는데 접수원이 예약서를 보여줬는데 확실히 다인실 예약했구나. 단호했던 상사. 조금 전에 그녀는 당황할 것 같았고 나는 우리 방으로 가서 상사와 상황에 대해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CE 아빠에게 무슨 일인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하 직원과 방을 쓰다 보니 회사한테 한동안 화를 내는 것 같더니 설명을 듣고 보니 의기소 침해 보였으니 직접 말해도 될 것 같았다. 그 다음에 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자 상사는 침울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사실 한동안 나에게 상황은 중반이 그의 어린 시절 친구를 스시 요리사에게 초대하여 우리 레스토랑 특별 메뉴에 스시와 사시미를 추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말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부하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중요한 사업 파트너인데 당신은 약혼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당신과 약혼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내 약혼자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지만 내 아빠는 역시 초밥 요리사. 우리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안녕. 아빠, 상사와 방을 같이 쓰는 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눈물에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고 아빠는 킬킬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둘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았어.
그 사람이 너희 약혼자라는 걸 차마 말할 수 없어서 약혼에 대한 게 사실이야? 나는 깜짝 놀랐고 아버지는 그 사람의 아버지와 나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혼자 일하기 때문에 그는 내 스시와 사시미 요리를 그의 레스토랑 체인으로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할 말을 잃었을 때 그는 계속 열정적으로 당신 약혼자의 회사에서 일하기로 선택했지만 내가 당신에게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요? 운명 당신과 아오야는 유치원에서 친했습니다. 둘이 직장에서 말다툼하면 그냥 화해해라 그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었다. 먼 과거를 떠올리려 애썼다. 어리둥절하다 생각해보니 유치원 때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 같다. 우리 부모님은 옛날부터 친한 친구였다. 우리를 소꿉친구로 만들어준다고 약속해 너무 어려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왜 유치원 때부터 만나지 않았는지 상사가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의 과거가 생각난다. 학교 아버지 식당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서 한동안 빚을 지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놀라시더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 식당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른 가게 메뉴를 복사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어 우리 둘 다 보았어요. 서로 잔소리를 하고 터져나오느라 둘 다 가업을 보느라 바빠서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자랐어요. 아빠는 사업가이면서도 늘 서툴러서 무슨 일인지 나한테만 말해줬을 텐데. 우리 둘 다 부모님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웃었어요. 남자와 함께 헛스프링스 여행을 하는 건 처음이에요. 조금 긴장됩니다. 저를 위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실 수 있나요? 보통 그녀는 모든 일을 나에게 맡기고 불평하지만 이제 내 상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그 사람은 상사가 아닌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보였어. 내가 알고 있던 얼굴을 붉히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랑스러워 보였어. 나는 여자와 온천 여행을 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즐겁게 지내기로 결정했다. 예상치 못한 온천 여행의 대부분은 그녀의 은밀한 귀엽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며 긴장되었고 가운을 입은 그녀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함께 일한 것만으로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날씬한 몸매와 큰 가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보였습니다. 아름다웠던 그녀의 예상치 못한 모습들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아버지들은 아이들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이 직장에 익숙해지길 3년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친해지기 전에 상황을 설명했어야지. 여행 보내기 전에 둘의 관계가 더 나빠졌으면 어떡하지. 설명도 없이 딸을 보냈지. 그렇지 아빠가 뭐랬어. 온천은 잘 즐거웠냐고. 미안해 마이크. 아무 설명 없이 알을 보내는 건 아빠가 딸에게 꼭 제대로 말해줄 테니까 둘이서 스파에 가도 괜찮을 것 같았지. 딸에게 전하고 싶다고 어색하게 말하는 대표님을 아빠가 쳐다봤다. 중매 결혼에 대해 얘기했지만 그녀가 바로 거기에 있었을 때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아버지도 우리에게 설명하지 못했고 온천 여행의 날이 막 도착했어요. 마이크 미안해요. 너희 둘이 결혼하지 못한 걸 알았어. 그래도 가족들이 다시 친해지길 바랐고 힘을 합쳐 사업이 번창하길 바랐는데 대표님께 사과를 받으니 불안했어요. 괜찮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상사가 앞장섰다고 말하면서 즐거웠습니다. 얘들아 중요한 의사소통 방법이 너무 서툴러서 직접 당사자에게 설명해야지. 그렇죠. 어색해서 미안해요. 대표님이 고개를 숙이셨고 사장님이 얼굴을 붉히며 뭐 괜찮다고 설정이 지저분했지만 좋았습니다. 부하랑 진심으로 대화를 하니까 보통 나랑 애한테 일을 맡기면 그냥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야? 내가 끝내기 전에 좋아하는 사람을 놀리는 편이라고 하던데 그녀는 내 입을 가리고 말했다. 너에게 내 마음을 고백하고 웃었다. 우리는 이제 커플로 데이트하고 있다. 그녀는 여전히 일에 엄격하고 때로는 무리하고 나에게 많은 일을 쏟아붓지만 사랑으로 인한 결점 나는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결혼 후에는 과연 그럴지 궁금하다. 아직도 요리에 엄격하시다고 중얼거렸더니 엄숙한 얼굴로 대답하셨어요. 지금 우리 일 중이라고 뭐라 하셨나요? 알겠습니다. 부인 열성적으로 대답해서 미안해요. 오늘도 열심히 일해요. 일하는 중에도 그 사람과 결혼하는 꿈을 꾸고 속으로 웃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는 비밀인데 사실 그 사람은 내가 프러포즈하려고 한다는 예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채널을 구독하면 내 기분이 정말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나요?
동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톰입니다. 저는 최근 저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과 결혼했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순탄한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연대순 아내와 나는 둘 다 같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둘 다 대학 졸업으로 회사에 입사하여 동갑입니다. 아내의 이름은 마가렛입니다. 당시 우리는 그냥 동료였으며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에는 무심코 마가렛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우리는 둘 다 영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하루 종일 최선을 다하도록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고 우리는 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4월 말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 친구 조조는 내 고등학교 친구야. 우리는 다른 대학을 다녔지만 가끔 남자들과만 어울리곤 했어. 조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놀이공원 티켓 몇 장을 샀다고 여자친구를 데려오고 싶지 않아. 예전에 더블 데이트를 해본 적이 있어서 좀 어색했지만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자친구 도찜하고 있어서 더블 데이트 당일은 우리가 만난 긴 주말에 가기로 했어요. 위치 차에서 내려 소리쳤어요. 조조 손 들으세요. 오랜만이에요. 우리 둘 다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어서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가렛 만나서 반가워요. 아이 조의 차에서 내리는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마가렛 톰이 뭐냐고 말했어요. 우리 둘 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밖에 없었다. 알고 보니 내 친구 조의 여자친구는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 동료 마가렛보다 설마 당신이 영업하는 줄은 몰랐는데 톰과 마가렛, 당신은 같은 회사에 있어요. 조도 똑같이 충격을 받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연이었죠.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그 웃음의 파도를 타고 우리 모두가 연기하는 것뿐이었어요. 마치 놀이공원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처럼 점심시간에 조와 마가렛이 6월에 결혼할 계획이라고 나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결혼식 날짜는 아직 미정이지만 현금을 좀 모은 후에는 나는 결혼식을 하고 싶기 때문에 6월에 운이 좋은 날에 오십시오. 조와 마가렛은 결혼했습니다. 마가렛은 성을 지켰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마가렛이 매일 조의 점심을 만들어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었지만 저는 그해 가을에 조와 마가렛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후로 여자친구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녀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어요. 나도 생각해봤는데 그 여자가 한 말이 너무 세게 쳤어요. 미래가 안 보이거든요. 너와 함께 내가 잘못한 게 있냐고 물었지만 그녀의 대답은 모호했다. 마치 옳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삼키기 힘든 약이었다. 조와 마가렛은 위로해 주었고 새로 우즈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격려해 주셨고 절친한 친구와 저를 포함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기운을 북돋아 주셨죠. 조와 마어거리트이 결혼한 후에 우리 셋은 더 많은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 즐거운 다이내믹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상사에게 물어보려던 순간 마가렛이 비정상적으로 퇴근한 걸까요? 전화벨이 울렸어. 고등학교 동창이었어. 직장에서 귀찮게 해서 미안한데 방금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아무런 인사도 없이 급하게 들렸는데 그 다음 말이 나를 충격에 빠뜨렸어. 조가 사고를 쳤어. 전화였어. 조가 오늘 아침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다니. 조가 농담하는 거야. 그가 사라졌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나는 어젯밤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조는 친구 차의 조수석에 있었다. 다가오는 차에서 졸고 있는 운전자가 차를 들이닥친 것 같은데 조 아센 급히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이른 시간에 세상을 떠났다. 조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조 왜 꼭 당신이어야만 했을까? 가혹한 현실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너무 많이 마가렛이 처음에는 붙잡았으나 예배 중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어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S를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마가렛은 한 달 동안 회사를 쉬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체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녀는 내 책상으로 왔습니다. 탐 모든 메일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해서 미안해요. 마어거리트은 미소를 지었지만 조가 사라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지만 그녀가 여전히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가렛이 쉬는 동안 내가 그토록 걱정했던 이유는 밤에 그녀에게 남자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식사는 잘하고 침대에서 숙면을 취하고 있는지 메일로 물어볼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지만 마가렛은 혼자 있는 메시지가 고맙다고 하더군요. 집에 오면 밤이 너무 힘들었고 외로움도 힘들었고 나한테서 이메일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우울할 수가 없었어요. 설사 그러더라도 최소한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샌드위치 하나만 먹어도 마가렛이 그런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니 빨리 낫기를 바라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퇴근 후 저녁 식사에 그녀를 초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걱정하는 동료들과 몇 번 시도했지만 아직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절했지만 계속 요청했고 결국 그녀는 초대를 수락했으며 식욕은 적었지만 마게릿이 음식이 맛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방향에 살고 있습니다. 마가렛과 나는 함께 밤거리를 걸으며 마가렛은 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 묘지에 있고 집에 남은 것은 그의 초상화뿐입니다. 나는 이제 정말로 혼자다. 마가렛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내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네주고 등을 쓰다듬어주는 것뿐이었다. 조를 잃은 슬픔은 내 자신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생각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마가렛이 한동안 울었는데 그렇게 말하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집까지 가는 길만 걸어갈 생각이었는데 지금 상태로는 혼자 걷게 할 수가 없어서 나는 결국 그녀를 그녀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나는 조의 장례식 사진과 함께 마가렛의 유쾌한 사진과 함께 조의 기억에 촛불을 켰고 조는 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어서 방을 장식했다. 미안하다. 내가 당신을 격려해야 할 때 울었기 때문에 내 말이 눈물에 목이 막혔어요. 너무 이르지 않나요? 우리 앞에 훨씬 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답답하지만 마어거리트이 닦으면서 말한 모든 것 중에서 조가 가장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물을 닦아야 하지만 계속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가 그녀가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공유한 것을 걱정할 것입니다. 그녀는 한 번에 조금씩 기운을 북돋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어거리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듣는 것뿐입니다. 마가렛은 일하면서 대처하기가 더 쉬워졌다고 말했지만 용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았지만 조의 사망 1주년을 가까스로 견뎌냈습니다. 여전히 우울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어거리트는 이 시간 동안 천천히 기운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지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중 몇 명은 퇴근 후에도 그녀를 저녁 식사에 계속 초대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날에는 마어거리트를 계속해서 그녀의 집까지 걸어서 데려갔습니다. 어느 날 일찍 나는 마가렛의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조를 기억하기 위해 촛불을 켜곤 했습니다. 그녀는 왜 항상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느냐고 물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 있습니다. 어두운 거리 게다가 마가렛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조는 화를 낼 거야. 내 알바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지만 조가 그토록 아끼던 너를 지켜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 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나에게 화를 낼 거야. 나는 분위기를 밝게 하기 위해 살짝 웃으며 이 모든 말을 합니다. 마어거리트는 고맙다고 말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의 사망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마어거리트와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일에 더 많이 참여했습니다. 계속해서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가며 긴장을 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시 집으로 마가르를 걷고 있을 때 그녀는 작은 부탁이 있다고 해서 내 방과 탈의실의 전구가 꺼졌는지 확인해달라고 서려고 했습니다. 발판 위에 앉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마가렛에게 도움을 줄 수 있냐고 묻는 게 좀 부끄러웠어요. 나는 쾌활하게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내가 추가한 작은 것들에 애쓰지 말라고. 마가렛은 정말 기뻐하는 듯 웃었습니다. 집안에서 전구를 교체해줘서 정말 고마워. 폴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놀랍네. 가끔 그녀는 농담을 했다고 했어. 그렇지 않으면 천장에 닿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창피했을 텐데. 마가렛이 웃으면서 말했지. 웃긴 건 조는 다른 방에서 전구를 바꿨는데 간신히 손이 닿기도 전에 떨면서 나는 웃었다.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크네. 그래, 이 천장은 조 마어거리트에게 무리가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발판에서 내려왔다. 접어서 그녀에게 건넨 순간 갑자기 손가락이 가볍게 닿고 눈이 마주쳤다. 우리 사이를 가득 채웠던 웃음이 갑자기 멈췄다. 그러나 나는 아무 느낌도 없다는 듯 시선을 돌렸다. 그때 마가렛이 나직하게야, 왜 그래? 라고 말했다. 잠깐 눈이 마주쳤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쿵쾅쿵쾅 뛰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가렛만 바라봤다. 너는 늘 나를 격려해주고 늘 걱정하는 너는 너무 친절해서 오해할지도 모른다. 마가렛이 천천히 말을 하다가 또 설렘이 느껴지더니 농담이라 미안, 잊어버려. 오늘은 좀 취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발판을 치웠는데 뒤쫓아가는 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어느새 나는 그녀를 뒤에서 껴안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지나고 나는 마가렛의 온기가 내 팔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순간 나는 마가렛이 거기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직장 동료이자 친구의 아내로서 마가렛에게 반하고 있었는데 그걸 깨닫는 순간 친구 조의 얼굴이 떠올라서 그녀를 감싸고 있던 팔을 풀었다. 미안, 나도 조금 취한 것 같아. 마가렛에게 사과했다. 마가렛이 그녀를 흔들었다. 아니라고 고개를 돌리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시선을 살짝 들어보니 말없이 조의 액자 사진에 닿았다. 나는 사진 앞으로 다가가 마음속으로 촛불을 켰다. 나는 속삭였다. 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면 나는 마가렛에게 내일 회사에서 보자고 말하고 다음날 사무실로 집을 나갔다. 걷기를 멈췄다. 마가렛도 눈치채고 멈췄다가 마침내 마가렛에게 말했어요. 나라면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든 내 옆에 있고 싶다. 그게 내 진심이었어. 마가렛은 나를 쳐다보더니 잠시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요. 그녀는 내 감정을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주 쉬는 날에 어떤 곳에 갔었습니다. 나는 조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소식이었습니다. 조가 조였던 곳에서 내가 왔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결심을 해서. 마가렛을 행복하게 해줄 테니, 나도 당신을 대신해서 잘 보살펴줄 테니,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할 테니 받아주세요. 그땐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미소를 지켜줄 거라 약속해요. 조의 무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얼마나 오랫동안 눈을 감고 절을 했는지 갑자기 말할 수는 없네. 포근한 바람이 불어와 고개를 들고 조의 무덤을 바라보며 용서해주겠느냐고 물었지. 그때 또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조가 나에게 대답하는 것 같았다. 따뜻한 바람에는 다정함이 있어서 조가 말하던 것이 생각나서 고맙다고 하고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 맹세는 꼭 지키겠다고 약속한다. 나는 떠날 때 조에게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조의 무덤을 향해 돌아서서 조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고 우리는 최근에 조가 죽은 마어거리트의 13주년 기념일을 기념했습니다. 그 후로 평범한 결혼과 같은 헌신적인 관계로 살아온 그 이후로 마가렛은 갑자기 의논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했고 조의 무덤을 방문하고 조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습이 되었습니다. 방문 후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공원에서 잠시 쉬다가 마가렛이 갑자기 진지해져서 톰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고 조의 13번째 추모식이 막 열렸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해요. 지금까지 모든 일이 미안해요.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여기 마가렛의 떨리는 손에 있는 것은 결혼 허가서였습니다. 마가렛이 꽉 쥐고 있었습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다고 한 사람. 그렇죠. 마가렛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야, 울지 마세요. 만토맨 깨뜨린 기분이 될 것 같아요. 약속합니다. 마가렛을 막기 위해 유쾌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으려고 마가렛은 웃으며 말했어요. 이 맨토맨이 무슨 말을 했다고 약속해요? 내가 다시 마가렛을 갖고 하늘을 우러러본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조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해요. 조가 우리를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마가렛이 웃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우리 가족에게 새 생명이 태어났고 마가렛을 닮은 귀여운 소녀가 태어났고 우리 아이가 태어난 날 유성우가 내렸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조엘도 마가렛과 별 보는 것을 좋아하고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안전한 아이의 탄생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 그분의 축복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에너지로 가득 찬 무사히 태어났고 그 이후로 우리의 삶을 그녀로 채웠습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족이 항상 웃을 수 있도록 사랑스러운 웃음과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계속 살아갈 계획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있습니다. 평소에 근무를 마치고 시내 아파트로 향하던 중 시내 쇼핑가를 걷다가 군중이 모여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언가 탄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구급차와 경찰차의 빨간 불빛이 내가 알고 있던 지역을 비췄습니다. 그건 사고였습니다. 경찰 테이프를 찾기 위해 구경꾼을 밀어낸 다음 흰색 유니폼과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구급대원에게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바이탈은 안정적입니다. 구급대원이 나에게 안정적인 바이탈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부상자의 맥박이 혈액을 호흡한다는 의미입니다. 압력과 체온 모두 정상 구조 중 구출 작업 중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 여성 구급대원이 힘차게 이렇게 말하며 재빨리 격려해 주었습니다. 구경꾼들이 계속 오고 지루해져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섰습니다. 그곳에서 구조 작업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젊은 여성 구급대원이 달려와 연락처를 물었다. 나는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더니 내가 일하는 진료소 명함을 건넸다. 그녀는 내 명함과 비교했다. 둘 사이를 오가는 얼굴은 뭐 의심받는 걸까? 그때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꽤 캐주얼한 모습이었어. 아마 전형적인 28살처럼 보이지 않았을 거야. 나이 의사 10분도 안 돼서 장난치는 가짜 의사인 줄 알았나? 새로운 구급차가 도착하고 뒷면에 재난의료팀이라고 적힌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가 구조된 환자가 호송된 구급차에서 내렸다. 이 의사의 구급차 나는 구급차의 속도를 지켜본 후 흩어지는 군중 속을 걸으면서 현장을 떠나야 할 시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웃으며 웃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짜 의사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충동적으로 의사로서 도움을 청한 게 좀 부끄럽고 결국은 거기 모인 사람들과 똑같은 방관자일 뿐이었어. 나는 지금의 진료소에 입사했어 2년 남짓 동안 나는 경험이 거의 없는 신생 의사였는데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그들은 나를 불렀다. 의사가 그게 머리에 맴돌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 아무도 없는데 내가 의사라고 발표한 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었다. 그 후에도 한동안 황당할 정도로 계속 질문을 했었는데 날이 갈수록 일이 바빠지면서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되었는데 근무 시간 중에 진료소 접수원이 계시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나에게 외부 전화를 전달했습니다. 네, 저는 데이비드입니다. 놀랍게도 사고 현장에서 내 명함을 준 여성 구급대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존즈 박사님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문제 없습니다. 제가 그녀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급대원은 의사가 아니고 제한된 의료 행위만 할 수 있어서 응급 상황에서도 항상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현장에 당신 같은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더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자부즈 그녀의 말은 기쁨과 쑥스러움이 뒤섞인 느낌을 주었고 나는 다소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신보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때 당신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화는 잘 끝났습니다. 단지 예의 바른 대화였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한 말을 가볍게 받아들였습니다. 몇 주 후 나는 인턴십을 하러 종합병원으로 가기 위해 고속열차를 탔고 역 매점에서 산 만화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인터폰으로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여기 의사 있어요. 의료응급 전화였습니다. 만화책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차 객차를 둘러보며 승객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적어도 이 차에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의사가 없었는지 긴박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움직여야 했지만
동시에 내가 이 상황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내 마음에 찼다. 그때 차장은 딜리에게 서성거릴 시간도 없이 서둘러 통로를 지나갔다. 일어서려고 몸을 훔쳤는데 다리가 약해서 일어서지 못했어요. 그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고 후 저를 부르던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생각났어요. 의사인데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사가 된 거 아닌가.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차장이 차 두세 대 지나가고 따라잡자마자 달려갔다. 나는 그의 등을 두드리며 실례합니다. 차장이 나를 향해 돌아서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나는 그가 정중하게 옆으로 물러나 앞에 자리를 보여주었다는 말을 듣고 50대 청진기를 손에 들고 있는 남자가 안심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주저하다가 다른 의사가 전화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안도감을 느꼈지만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나는 몸을 돌려 자리로 돌아가 갑판에 올라섰을 때 내 어깨를 두드리는 것을 느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연의 일치. 존스 박사님. 말하는 사람은 젊은 여자였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진료하는 환자도 아니었고 내가 진료소에서 진료한 것도 바로 알 수 없었다. 여성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있던 그녀가 누구인지 장소를 정하자 그녀는 머리를 휘날리고 윤기 나는 화장을 하고 있었지만 자연스러웠다. 과하지 않고 피부가 맑고 윤기 나서 눈길을 끌었어요. 누구랑 계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 젊은 여성은 차렷 자세로 손을 머리 옆으로 치우고 경례했습니다. 아, 그때 구급대원이군요. 한 번 나는 마침내 그녀를 알아차렸다. 그녀는 갑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경례를 하고 빛나는 미소를 지었다. 지나가던 차장이 차장에게 내 옆자리로 옮겨도 되냐고 물었다. 다행히 내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차장이 동의해서 우리는 남은 여행 동안 서로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제 이름은 로리입니다. 저는 데이비드입니다. 어린 시절 대학 파티가 생각났어요. 그녀는 휴가 중이었는데 그녀에게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부모님 집. 그녀는 나보다 26살 2살 어렸어요. 그녀는 7년 전에 소방관이 되었고 구급대원 자격증을 취득한 지 1년이 채 안 됐어요. 일찍 의료 응급 상황 발표를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급히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미 도착하셨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는데 제가 현장에 늦게 도착해서 제가 의사라고 하자마자 목소리를 알아들었어요. 의아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 사실 나는 긴급 전화를 받고 매우 긴장했다. 내가 의사임을 밝히는 것을 망설였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바로 일어서지 않았다. 그녀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강렬한 시선이 내 얼굴을 유혹했고 그 순간 통풍구를 밀고 있는 수레가 지나갔다. 나는 손을 들어 그녀를 말리고 커피 2잔을 주문했다. 그녀는 양손에 커피잔을 들고 설탕이라고 말할 적절한 단어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우유 침묵이 불편해서 깨뜨렸는데 스태프업했어. 환자한테 가서 내가 의사라고 했어. 응, 맞아. 왜 그러는 거야? 그냥 무시해도 됐어. 그녀의 질문으로 인해 내가 깨달은 것 같아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긴급 전화를 들었을 때 신원을 밝혀야 할지 고민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무시하기로 했다면 궁극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의사로서 내 임무라는 것에 대해 의심도 없었을 거예요. 나 의사라고 신분을 밝혀야 한다는 압박감. 정말 진심으로. 얼굴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 운이 좋은 눈을 받았을 땐 그냥 예의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 조금 짜증난 표정으로 말했는데 그 사고 중에도 그냥 오늘처럼 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 그녀가 구급대원에 있지만 그녀의 의료 행위는 의사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을 때 그들은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녀는 나 같은 의사가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구하는 절차를 수행할 만큼 충분히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부모님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응급 서비스 경력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는 구급대원이 의미 있고 존경할 만한 직업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내가 이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까? 그녀는 그 일이 24시간 교대로 이루어지며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때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은 구급대원을 포함해 소방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남성의 세계입니다. 아마도 딸을 사랑해서 더 쉬운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 부모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님은 반대하실 거야. 구급대원 가는 게 힘들다. 너도 그렇게 생각해. 의사. 그녀는 삐죽이는 듯 돌아섰다. 나는 그녀의 반응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귀여웠다. 인터폰을 통해 우리가 종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안내방송. 우리 둘 다 머리 위에서 가방을 내려놓았다. 쓰레기통을 들고 기차에서 내릴 준비를 하다가 문득 생각나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사고 현장에서 내 명함을 줬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왜 자꾸 내 얼굴을 명함과 비교했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가짜 의사인 줄 알았더니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내 앞에서 옆으로 손을 흔들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내 진료소와 매우 가까운 곳에 살았고 거의 매일 그곳을 지나가곤 했다. 그녀는 내가 의사라는 사실에 놀랐다. 그 후 그곳에서 일했던 닥터 WHO는 우리 둘 다 기차에서 내려 매표소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녀는 계속해서 그녀를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그녀가 응급구조대원이 되기로 한 그녀의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엠트랙에서 기차를 타는 동안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의 생각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응급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녀가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애쓰며 말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녀를 만나지도 연락조차 하지 못한 채 몇 주가 지났지만 그 이후로 나는 그녀와 함께 지내는 동안 그날 점심시간 나는 진료소 건너편에 새로 생긴 레스토랑을 들르기로 했다. 직원들이 오후 일정에 대한 생각에 푹 빠져 돌아오느라 열광했던 곳 자판기 앞에 운동복 차림의 한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아마도 무엇을 살지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아어 존즈 박사님, 내가 기차에서 그녀를 보았을 때처럼 징 의상을 입고도 빛났다고 말한 사람은 그녀였습니다. 와우, 당신은 로리입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그날 휴가를 내고 조깅을 나갔다가 목이 말랐다고 말했고 자판기에서 무언가를 사려고 했지만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설탕 음료뿐이어서 내가 진료소로 돌아갈 때 그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판기 포기하고 편의점에서 탄산수를 사오다가 부모님이 허락하냐고 막 사온 탄산수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그래, 나는 가까스로 설득해서 자랑스러워했다.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한 여성 구급대원 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자신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잘 대답하기가 망설여지네요. 성별을 불문하고 의미 있고 존경스러운 직업인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녀가 말을 가로막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내 말은 나 같은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 구급대원은 여자라고 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게 혼란스러워 내 손을 잡았고 그녀는 우리가 무작위로 만난 것이 이번이 세 번째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쩌면 그렇게 뜬금없진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 틈날 때마다 만나기 시작했고 흔치 않은 저녁, 둘 다 쉬는 시간에 와인 한 잔 더 어때요? 레스토랑에서 그녀에게 부탁했어요. 역 건너편에 한 잔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의사이자 구급대원이지만 가끔씩 풀어주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와인 한 잔을 더 주문하기 전에 그녀는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마치 기분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곧 불안정해질 것 같아 이건 좋지 않아 웨이터에게 다음 주문을 기다리라고 손을 들었고 웨이터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 오늘 밤에는 와인 의사의 지시가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졸리지 않습니까? 당신.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올려다보며 졸음과 와인으로 인해 약간 초점이 없는 눈을 가졌습니다. 레스토랑을 떠난 후 그녀는 엄청나게 사랑스럽습니다. 구급대원인데 오늘의 스토리를 어떻게 찾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계속해서 창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의 댓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